자꾸 이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믿기지 않은데 요즘 어쨌든 매일은 BBC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좀 큰 곳에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보자.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좀 과분하긴 하죠. 저 혼자서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범위가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또 벌려 나간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가 한 번쯤은 기록하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딱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중심이 되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남북이 교전한 그런 6.25 사변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 전쟁과들이 5,000명 서유럽에 보내졌나요? 공산국가에.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특별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이런 기록 영화를 제작한 어떤 모티브가 어떤 동기가 있으셨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교직에서 한 30여 년 있었는데 그 학교 이야기와 그 교육 그리고 이제 사제간의 어떤 거기에는 사상과 이념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질서와 학교에서 전해준 어떤 체계에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특별히 이 기록 영화를 보고 굉장히 어떤 드라이한 그러니까 사실의 역사적인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발걸음 옮기셔서 고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생소하다. 처음 우리가 접해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 영화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한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지 어떤 의도된 그런 제작하게 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그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아이들이 전쟁과들이 다시 북으로 송환돼서 그 후에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조금 궁금합니다. 거꾸로 이제 기억나는 대로 저는 설명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전쟁과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걸 부정하기에는 너무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고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주체 사상이라는 김일성주의를 기초로 해서 작동되는 어떤 사회잖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수령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인간의 유기체로 졌을 때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 김일성의 어떤 우상화 작업에서 프로파간다로 등장하는 그림이라든가 사진 같은 거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 있어요. 코믹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 있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떤 그런 장면들. 이거는 그 전형적인 김일성의 그 프로파간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들은 사실 그 동유럽의 어떤 기록 문서에도 이 아이들을 이제 북으로 데려가라, 우리 이제 못 받겠다라는 기록이 달려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1956년도에 벌어졌던 종파투쟁, 그래서 종파투쟁이라든가 사실 김일성이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력이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만 명의 앞선 선진적인 어떤 문명과 그 다음에 아까 얼른 말씀하셨지만 자유에 대한 깨달음, 이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거거든요. 사실은 북한이라는 사회가 움직이게 작동되는 데 있어서 김일성주의로 작동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갑자기 불러들이거든요. 1955년도 문서까지는 김일성의 교시가 다 나와요. 뭐라고 나와냐면 이 똑같아요. 너희들은 여기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사회주의 조국에 좋은 복무를 내서 뭔가 기여를 해라.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55년도까지. 55년도와 56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56년도까지는요. 이 북한전쟁고와의 기숙사들이 학교들이 다 은폐된 곳에 있어요. 외부에 노출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55년도에 되면서 애들이 대도시 근처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그 사회 속에서 동화가 됐고 그 사회 속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좋은 영향을 미쳐라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갖고 이 모든 기본적인 정책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56년도부터 애들이 갑자기 송환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는 것처럼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웠고 이 아이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정말 걱정 안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현명한 정치 지도자였다면은 이 1만 명의 선진적인 엘리트들, 유럽에 앞선 기술과 문명을 배웠던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죠,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진사회, 인간다운 사회라는 것은 1만 명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저는 선진적인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1만 명의 인간이 한 명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민감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까먹었네요. 대충 답변이 되겠죠? 이 정도면. 네. 죄송합니다. 그들을 제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사실은. 현지가 유일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간접적으로 제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편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일기를 쓰고 싶은데 뭐 일기장이 없고 연필이 없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1만 명의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5천 명일 수도 있고 1만 명일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폴란드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자유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던 1만 명의 아이들이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북한 사회를 변화 발전시켰다면은 오늘날의 북한의 역사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1950년대 너무 당연했고 우리가 1960년대 후반까지 북한보다 결코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도에 처음으로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4년인가요?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73년이면 더 뒤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다면은 진짜 이 아이들이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곳곳에서 해내갈 수 있었다면 북한의 사회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왜 15년 동안 그 자료를 추적하고 했던 뭐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통일론이와 관련돼 있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통일론이 한 20년 넘게 진행됐는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얼마 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북한보다 좀 잘 사는 입장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들 입장에서 말썽 부리는 동생한테 계속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타이르고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언젠가 말썽꾸러기 동생이, 물론 표현은 제가 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문맥은 똑같아요. 언젠가 이 말썽꾸러기 동생이 형의 마음을 깨닫고 형과 함께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갈 건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 20년 넘게 진행되었던 남한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행된 통일론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대화하다 악수하고 뭐가 또 잘 될 것 같더니 갑자기 또 틀어지고 폭파하고. 근데 이 패턴을 우리 지금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정말 하이라이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반복되는가? 결국은 이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인식이 통일 논의를 그릇되게 만들고 있구나. 저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통일 비즈니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족사의 거대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연령대는 누가 들어가고 몇 시에 누가 자주 뭐 이런 시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과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대방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분석과 어떤 이 이성적 접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민족사적인 이 거대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너무 정부가 취약한 정부,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이 통일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제가 2010년경에 다짐했던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2019년도에 촬영을 하고 2020년도에 영화로 완성시키면서 결국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쨌든 작은 사회활동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영화가 그런 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어떤 통일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면은 이 영화가 갖는 좀 좋은 역할이 사회적 좋은 긍정적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 필요 없고 육성으로 질문해도 잘 들리시지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그 한국 전쟁이랑 북한 관련해가지고 5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학계 쪽이랑 맞물려서 어떻게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2016년 5월달에 그 조경덕 감독 아십니까? 리턴홈이라고 해서 그 남미의 반공포로 생존자 100명 지금 그 조경덕 감독이라고 지금 10년 정도 한 리턴홈이라고 그 52년도 53년도에 그 남미로 그 이제 들어간 그 반공포로들 아니면은 뭐 그분들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계신 이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도 또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포로 관련된 한국 쪽 논문을 좀 다 읽어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 조경덕 감독 또한 그 남미 쪽에 이제 그 브라질 똑같았는데 브라질 산파울로에 방문하셔가지고 당시에 거기에 그 송환되지 못한, 그러니까 한국 돌아오지 못한 그 반공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도 직접 찾아보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전무했던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한 것 보니까 이제 그 박찬욱 감독이 50년 동안 북한을 기다리고 있는 루마니아 여성분이 있다는 제보를 하시고 촬영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또 지금도 또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한국에서 아까 그걸 보니까 52에서 53년 동안 10만여 명의 그 전쟁고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학계나 아니면 이제 그 작업을 하시면서 그 연구 쪽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으로 실증이 되고 연구가 되어졌는지.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직접 조사, 직접 취재, 그다음에 직접 자료를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전으로 이용하신 재료 같은 경우에 제가 KBS 한국방송공사가 유일했었는데
그 직접 보시기에 지금 이쪽에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북유로 넘어간 한국 전쟁과 등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감한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 자료를 좀 배제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논쟁 안에서 또 논쟁의 입장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이 통일론에 관련해서 그게 안 될 것이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 제가 그걸 인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또는 또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도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도 생길 테고, 그래서 일단 좀 빼자. 그거는 이 영화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하고 좀 무관해 보이는 객관적인 제3자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사실은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간 아니면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화 보시고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몇 군데 있으시겠죠? 그죠? 어떤 부분이 혹시 인상적이었어요? 한두 가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생각해보면 김일성이 이제 56년도에 아까 직접 그 폴란드에 맞죠? 폴란드에 찾아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종파 사건이 있었고 그 종파 사건에서 또 여기에 와서 또 이제 여론을 선전공작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배운 것들과 가장 접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잘 케어받고 있던 전쟁고아들이 거기 그러니까 김일성의 또 그 주체 사상 얘기가 다시 소환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장 그 제가 아까 펑펑 울었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좀 많이 울었는데 그 루마니아에 남아있는 그 북한 동창생 친구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잖아요. 그 몇 년 동안의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정전 체제로서 분단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객관적 팩트가 있는데 이 팩트를 넘어서는 뭔가 하나의 사람과 사람의 심령적인 심층적인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담겨 있고 그게 육성에도 담겨 있고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왜냐면 그분들이 곧 5년 6년 있다가 돌아가시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학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이제 보시는 조금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조금 저는 대중적인 사람이니까 60년이 지났는데 불가리아의 노인들이 김일성 창가를 가사, 음정 나중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가사, 음정, 박자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어떻게 6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노래를 아직까지도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 영상에 등장하는데 김일성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인물이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는. 하지만 그 어떤 독재자도 그 어떤 정치가도 국기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은 것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 국기는 북한에서 공수해온 특별히 루마니아에서 설마 인공기에다가 그걸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특별히 제작된 가로 세로 행비가 달라요. 가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김일성의 얼굴이 인공기의 별보다도 김일성의 얼굴이 더 커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제 노래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국기 얘기만 할게요. 인공기. 이 국기를 제가 처음 찾은 게 2019년이 아니에요. 이번에 찾은 게 아니에요. 2004년에 찾은 거예요. 2004년도 KBS 작업할 때 이 자료를 찾은 거예요. 4분 30초. 아까
뽀얀 먼지가 있는 필름들 같은 경우에 그 자료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4년도에서 2018년까지 저한테는 4분 30초 안에 들어가 있는 아침 조회 시간에 북한의 아이들이 경례를 하는 그 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인공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정말요. 그냥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상한 사회고 뭐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 뭐. 한 번도 그 북한에서 나부끼는 아이들이 경례를 하는 인공기에 새겨져 있는 그 김일성의 얼굴이 저로 하여금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 사회는 그냥 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 작품을 편집하고 정리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 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진 인공기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행 관련한 책도 많이 써서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했지만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아는 것만큼 그 여행지가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저는 왜 북한의 아이들이 경례를 하고 있는 인공기가 새겨져 있는 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인공기를 아무런 저항감이나 아무런 문제의식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제가 2004년도에 갖고 있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학습이 돼 있는 거죠. 이제는 그냥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냥 굉장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의 생각으로는 결코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남북 추진에 관한 모든 사업들이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아는 게 없는데, 솔직히 이런 표현이 좀 약간 과격하긴 하지만 진실에 대한 접근, 역사적 객관적 실체에 대한 접근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남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그냥 먹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2004년도에서 2019년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이 작품은 북한 체제를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로 만든 작품도 아니고요. 어느 영화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대놓고 비판하지 않는다. 맞아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들의 슬픈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자. 그런데 하나하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모든 점들이 김일성이라는 한 인간으로 집중이 되더라는 것이죠. 전 사실 그래서 지금은 영화를 처음에 들어갈 때는 휴머니즘으로 시작했다가 나올 때는 굉장히 안티 김일성주의자가 돼서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영화가 제가 제 영화를 이렇게 홍보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치롭게 쓰여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논리와 객관적 역사적 실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 아까 저 탈북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폐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저기는 이상한 나라야. 그런 어떤 장막 같은 게 있다 보면요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실제를 걷어내면 저같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이 영화 좀 많이 좀 살려주시고, 어떻게 감독이 영화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이유는 아직 뭐 BEP의 10% 건지지 못했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시지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려야지만 어떤 역사적인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거의 말도 안 되는 독주 행태를 벌이고 있는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을 좀 잘 써야 되겠지만 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좀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까지도 쓰게 된 겁니다. 시간 괜찮은가요? 한두 가지만 더 넣고 정리하죠.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마이크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6월 말에 이제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고요. 이제 밴드에서 감독님 가입하면서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 시국하고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북한 주민들 생각하고 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연히 태영호 의원의 유튜브를 봤어요. 미국 하버드인지 어디서 연설하시는 걸 보고 또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변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차 반박하는 게 화를 내거나 재차 반박하지 않고 그 다음 질문을 계속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그냥 그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태영호 의원도 이 영화를 보셨나요? 보셨다면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 이제 제 발언이 어떻게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북 정책을 보면 이제 참 감독님 영화를 보면 아무튼 2004년도부터 어떤 나의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드리븐해서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난 데이터로 말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되게 저는 북한의 인권 결국은 이제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 말씀드린 거고요. 참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그렇긴 한데 이게 그거를 완전히 픽션을 해가지고 하기도 제 생각에는요. 픽션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결국은 데이터를 잘 더 찾아서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단체나 전문적인 어떤 연구자들이 이거를 파헤치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북한 전쟁 1950년대 북한 전쟁과 프로젝트는 소련이 주도 이니셔티브를 쥐고 했거든요. 재미난 거는 소련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안 나오는지, 우리가 연구를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감췄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화에서 저희가 이제 몇 번 이미 북한 애들이 세 번째거든요. 스페인 내전 때도 있었고, 그리스 때도 있었고, 세 번째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거든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산주의 국가 연대 차원에서는 모든 이니셔티브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갖고 있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 있게 찾아본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좀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한국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남친 유도선이다 뭐 이런 수종지 소위 말해서 한국 전쟁에 관한 수종지 이런들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건 왜냐?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기밀이 됐던 것들이 기밀이 다 해제가 되면서 소련 자료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뭐 소련군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도 다 나오고 있고 옛날에 사실은 뭐 수정 와다하루끼니 뭐 저 대학 다니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책 읽으면서 좀 이상한 시간 가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쟁과 김일성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밀이 공개가 되면서 보다 더 실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진실에 접근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출발점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원적 같은 걸 발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저도 사실 대학교 때 해방전사의 인식을 읽으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뭐 반일의식, 뭐 항일무장투쟁 이런 것도 공부한 사람인데 결국엔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전쟁 관련해 갖고서 결국은 한국전쟁과 김일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태까지는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내는 어떤 자료들, 일본 자료, 미국 자료, 뭐 소련 자료, 중국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북한의 자유로운 어떤 언론의 프레스의 어떤 자유가 보장이 되었고 우리가 서방을 취재하듯이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갖다가 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원석을 만져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1950년대 북한에서 진행했던 그 한 10년 동안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상 교육이라든가 사상 검열이 바깥으로 도출된 거거든요. 아주 우연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동유럽이라는 공간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보다도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들을 건드려보는 그 역사적 사건을 만져보는 거는 진짜 원석을 만져보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제가 뭐 정리 좀 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숨겨져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진짜 퍼즐 찾기 하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퍼즐을 찾다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이 마이크를 둘러싼 이 마이크를 제외한 이 마이크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의 퍼즐들을 다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결정적인 마이크에 대한 퍼즐을 못 찾아도 이 마이크 내가 찾지 못한 마이크 퍼즐 마지막 이 퍼즐이 어떠한 모양인지는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연구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에 있어서는 사관이라는 것, 시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한국전쟁과 김일성 관련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인 역사적 실체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 시선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은 좀 쉽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럼 이 작업은 그 첫 단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아직도 영화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극장에 그런 부탁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요. 뒤풀이 좀 있습니다. 예. 디프리는 누가 참조? 뒤풀이 장소가 돼요?
여기 티마크 호텔 명동 옆에 치킨 더풀 충무로점입니다. 걸어서 3분 거리. 네, 우리 저 이인님이 좀 인수를 이렇게 좀 예. 네, 그러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김정덕님과 또 같이 항상 뒤에서 계신 임 대표님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해서 또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